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좀 살이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우리 안 빠졌어요? 빠졌죠? 네, 제가 그 한강에서 오리보트를 타느라고. 그것도 2번씩이나. 한 번 타는데 40분씩 주더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2번이나 타고 막 그래가지고. 자, 이제 이번 주는 어디부터 할 차례냐면, 교재는 중개보수 47페이지부터입니다. 첫 시간에 이제 중개보수 복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자,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 청구권. 복비요. 이것은 활동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의뢰를 받고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 계약 같은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요. 근데 실제 도와주는 걸 보면 계약의 이행 부분까지 도와줍니다. 실제는 여기까지 이행 부분.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 쓰는 것까지 얘기하고, 여기 이행은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등기 내고 여기까지를 요 부분을 이행이라 그래요. 약속 지켰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중개보수는 언제 달라고 할 수 있냐. 자, 보수 지급 시기입니다.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서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 간에 약정한 때가 있을 때는 그 약정한 때가 복비 달라고 하는 시기예요. 근데 약정을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약정 안 했을 때는 언제가 복비 달라고 하는 시점이냐. 언제가 되냐면 거래계약 체결이 완료된 그 때입니까? 아니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까? 그렇죠. 요게 거래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요게 이제 조문이에요. 요쪽 부분이 조문인데 27회하고 28회 때 출제가 됐고, 요 조문이 생긴 게 27회 때 생겼는데 바로 나왔어요.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안 나오고는 못 빼기죠. 그래서 틀리게 내는 방법은 거래계약 체결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맞게도 출제가 됐었고 틀리게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대비하셔야 된다. 교재에서는 우리 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에 니은번이요. 니은번. 지급 시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2줄 밑줄 그어두시고 조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체결되었으나 파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랬을 때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하냐, 요 문제예요. 그래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는 파기되었다 이렇게 되면 무효가 되는 수도 있고 계약이 취소돼 버리는 수도 있고 해제가 되는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무효, 취소, 해제 이렇게 깨지면 이때는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나뉘어집니다. 파기된 원인과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깨진 책임이 가만히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때문이더라. 그러면 복비 달라고 할 수 있을 게 아니다. 책임이 여기 있으니까 파기 원인과 책임이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있지 않다면 그때는 오히려 뭐예요? 복비 달라고 할 수가 있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계약이 파기됐다고 무조건 보수청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는 게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 물건에 대해서 잘못 설명해서 사지 않아야 될 것을, 세 얻지 않아야 될 것을 세를 얻어갖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갖다가 손해를 봤다.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막 해지하거나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잘못 얘기했기 때문에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보수를 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 해제가 된 겁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잘못 소개했다니까요. 개공 책임이잖아요. 복비 달라고 할 수 없죠. 오히려 이때는
임차인 이런 사람들 당사자가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뭐예요? 잘못 소개한 책임 때문에 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죠. 오히려 물어달라고 해야 될 거니까 복비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두 번째, 근데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상담 의뢰하신 분들은 요 경우가 많아요. 요 경우가. 자, 그런데 요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매수인이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체결했던 매수인이 계약금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포기하면서 해약한다 이렇게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죠. 매수인이 이유 불문하고 언제까지는 이행 착수가 되는 중도금 주고받기 전까지는 할 수 있죠.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매수인이 많이 바뀐 거잖아요. 다른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매수인이 많이 바뀐 거죠. 그럴 때는 복비 달라고 할 수가 있다. 이론적으로. 두 개를 나눌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됩니까?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쳐다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보시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보면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이라고 돼 있죠. 다 소멸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면 그때는 소멸해서 받을 수가 없다. 이게 동그라미 4번이죠. 그러니까 요 지금 방금 전에 읽은 것은 요 위에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는 받을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런 케이스는 받을 수 있죠. 이론적으로. 이게 이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막 받으려고 하는데 받는 게 실질적으로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매수인이 지금 돈 날린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간 매수인 마음이 바뀐 건 사실이어도 그래서 실제 받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쳐나와요. 소송하면 이깁니다. 100% 이기는데 자,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뭐 간단치만 않죠. 어쨌든 하여간 이길 수는 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법정 한도를 정해놓은 게 있죠. 그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많이 받아버리면 금쟁이가 돼서 처벌받죠. 만약에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많이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이걸 초과하면. 형사처벌. 그렇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초과하게 되면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학년 일반 이렇게 되죠. 형사처벌 대상. 오늘 그 자료 나눠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란 얘기 아니에요. 떠들지 말고 가만히 놔두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벌칙, 그 다음에 행정처분, 이거 암기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출제되는 비중이 3문제에서 4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근데 이거 이제 관련된 지문에서 나온 것까지 치면 5문제, 6문제 뭐 그 이상 값어치가 있어요. 중개소법령 공부를 뭘 하느냐. 이런 이론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면 물론 까먹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이제 계속 꾸준히 공부한다는 전제하에 저는 안 틀립니다. 다 맞춰요. 어디서 못 맞추느냐? 암기사항에서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법령은 공부한다 그러지 말고 중개사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냥 암기한다. 암기해야 될 것을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점수가 왜 안 나와? 암기를 안 해서. 그 암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민법 공부하느라고. 중개사법을 쉽게 생각해요. 수험생들이. 한번 들어보니까 다른 과목보다 이해가 많이 되거든요. 아, 이거 쉬운 과목이구나. 나 이거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민법 공부하고 공법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상 이제 모의고사는 그래도 중개사법은 공부 안 했지만 그래도 못해도 한 70점에서 한 80점 나오겠지. 다 이해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암기 때문에 그래, 암기. 암기해야 될 사항을 암기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까지. 보는 순간까지. 거기에 점수에 그 고득점이냐 그저 그런 점수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예. 이해하는 건 다
맞추셔요. 한번 읽어보면 그게 직접 주관식으로 못하지만 객관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찍어져요. 이런 거. 그런데 암기해야 될 것을 암기 안 해보면 못 맞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개사법은 어떻게 보면 암기해야 될 걸 암기하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자, 여기 보면 법정 한도가 중개대상물이 주택일 때 하고 주택 외 물건일 때 하고 법정 한도를 정하는 틀이 다르다. 이렇게죠. 자, 주택일 때는 중개대상물이 주택일 때는 말이에요. 예. 국토교통부령에서 대강의 범위를 정하고 더 들어가서 특별시, 광역시, 그죠? 도, 조례로 다시 법정 상한선, 법정 한도를 또 정한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여기는 대강을 정하고 여기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또 정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주택이에요. 그래서 주택과 관련해서는 조례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부터 네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드리는데 먼저 하나 읽어볼게. 밑에 보시면 가로 2번에요.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니은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니은번, 동그라미 니은번 별표하시고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이 중개보수는 양쪽한테요. 똑같이 나눠서 받는 게 아니고 각각 받습니다. 요거. 쌍방에게 어떻게 받아요? 각각 이렇게. 자, 근데 그 뒤에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이렇게 돼 있죠. 일방요, 일방.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는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도란 말이 오면 한도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반드시 앞에는 뭐가 와야 돼요? 일방. 한도라는 글자 찾으셨어요? 거기가 둘째 줄 앞부분에 있네요. 동그라미 니은번 둘째 줄 앞부분. 한도 나오면 반드시 앞에 무슨 글자가 와야 된다고요? 일방. 자, 여기를 물어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쌍방, 일방 이렇게 됩니다. 요거요. 이런 걸 바꿔서 내고 그 다음에 국토부령에 가면 매매 교환일 때는 1,000분의 9까지 받을 수 있고 임대차 등은 1,000분의 8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실 게 매매 교환이 좀 더 세요. 요일이 0.9까지, 0.8까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국토교통부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요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조문이라고요. 그러면 0.9, 0.8이 바뀌면 안 돼요. 매매 교환이 더 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번을 별표해 두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나머지 세 가지 내용을 공부할까요? 사실은 진짜 법정 한도는 시도 조례표에 나와요. 그래서 기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례표를 소개시켜 놨을 텐데 우리 교재는 없네요. 시도 조례표는요. 그냥 들으셔야 되겠어요. 시도 조례표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위에가 매매 교환 칸이 있고 조례표가요. 이거 사무실에 거는 거죠. 시도 조례표. 밑에 보면 임대차 등 칸입니다. 위에가 매매 교환 이것처럼 밑에가 임대차 칸 이렇게 해서 두 칸으로 나뉘고 자, 위에 것도 보면 매매 교환 칸이 거래 금액대가 얼마냐에 따라서 5천 미만이냐 5천 이상 2억 미만이냐 2억 이상 6억 미만이냐 이렇게 금액대에 따라서 최고 요율을 정해놨어요. 최고 요율이 0.6도 있고 0.5도 있고 0.4도 있고 0.3도 있고 이렇게 해요. 최고 요율을 정해놨는데 그게 아까 국토부령에서 봤던 0.9나 0.8보다는 줄어있죠. 그러니까 실제 지켜야 될 법정 한도는 요게 아니고요. 요거예요, 요거. 손님이 알아야 될 법정 한도는 부동산 사장님이 알아야 될 법정 한도는 요거예요, 요거. 이게 아니고. 그래서 사무실에 이걸 걸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표의 특징은 끝에 가면 한도 금액을 정해놨어요. 25만 원, 30만 원, 8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한도 금액을 정해놨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도 조례표는 두 가지를 정해놓은 거죠. 하나는 최고 요율, 요율.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한도에. 그래서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이름을 부를 때는 요율 및 한도액 표라고 그래요. 요율 및 한도액 표. 그렇게 불러요. 자, 더 줄이면 이제 요율표다. 그렇게. 앞에 것만 따서 요율표. 이렇게. 이게 사무실에 걸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시도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도.
요 시라고 하는 건 큰 시를 얘기합니다. 광명시 같은 건 여기 안 들어가요. 시도 우리나라 몇 군데? 17군데 맞습니다. 네, 17군데. 제일 마지막에 생긴 게 세종특별자치시예요. 17군데. 근데 대표적으로 하는 게 경기도 조례하고 서울시 조례가 금액이 낮은 부분, 적은 부분에서 약간 틀려요.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 요 광명에서 사무실 운영하는데 저기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한다 할 수 있잖아요.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하고 복비를 받을 때 어느 조례에 따라서 복비를 계산하냐 이 말이야. 광명에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 경기도 조례 따라가냐, 광명시 조례 그러면 안 돼요. 경기도 조례를 따라가냐 아니면 서울시 조례 따라가냐 그거예요. 어느 조례 따라가요? 무조건 사무실 따라갑니다. 무조건 사장님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물건 따라가 버리면 어디에 있는 사무실이든 간에 17개 시도 조례를 표를 다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물건 따라간다면 물건 안 따라가요. 사무실 따라가. 시험에서 11번 나오고. 낼 게 없으면 맨날 내요. 작년도 이거 또 냈어요. 물건 따라가지 않아요? 넘겨보시는 거예요 지금?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리을번이 있죠? 다음 페이지. 중개예상물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때는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 11번 나온 거.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가 조문입니다. 사무실 따라간다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두 가지를 편하게 들으셔야 돼.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기출 문제는 몇 번씩 나왔던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조례표를 갖다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초과해서 많이 받아버린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지금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많이 받았어요. 이랬을 때 1년 이하의 시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받을까요? 잘못 해석했는데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처벌해야 돼요. 잘못 해석했다고 그래가지고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거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여기 한 2번 정도 출제됐었고 하나 더. 만약에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근데 복비를 약정할 때 200만 원을 갖다가 약정했어요. 많이 받아야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복비였는데 약정하기를 200을 약정했다고요. 그러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약정이네요. 이거 효력이 있을까요? 없죠. 이때는 무효가 되는데 초과한 약정 전부가 다 무효가 될까요? 아니면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될까요? 그렇죠.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된다. 4번 출제돼요. 4번. 응?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가지를 공부했어요 지금. 자, 이쪽 넘어갑니다. 오른쪽. 자, 주택의 물건 가죠. 주택의 물건이다 그러면 어떤 게 주택의 물건 들어갈까요? 주택 외에 물건 들어가는 거. 공장 이런 거 들어가겠죠. 공장. 또요. 사무실 같은 것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장, 상가, 그 다음에 임목, 오피스텔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주택 외 물건. 주택 빼고 나머지 싹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쪽 물건에 대해서는 자, 3가지 중요한 걸 하겠어요. 여기는 법을 보면 국토교통부령이 자, 법정 상한선을 정합니다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특징은 주택의 물건은 시도 조례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택의 물건은 시도 조례표 자체가 없다고. 주택이나 조례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조례표로 정한다고 그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거. 두 번째, 국토부 교통부령을 시험에서 주로 내요. 근데 국토교통부령에 가면 여기 보면 자,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가 가의 요건, 그 다음에 법에 나온 나의 요건, 2가지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 있어요.
법에 따르면 가의 요건과 나의 요건을 갖췄다는 게 뭐냐? 가의 요건은 전용면적 기준, 가라고 하는 법의 요건은 법조문에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나의 요건이 뭐냐? 나의 요건은 전용 입식 부엌이 있어야 돼. 입식 부엌. 그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목욕시설을 갖춰야 돼요. 목욕시설. 이런 목욕시설. 세 가지 요건을 몽땅 갖췄을 때가 나의 요건을 갖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가의 요건인 요거랑 나의 요건 세 가지를 몽땅 갖췄을 때, 즉 전부 다 합치면 네 가지 조건이에요. 네 가지 요건을 몽땅 갖추면 이 두 가지 요건, 요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춘 걸 뭐라고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법을 만드는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건을 몽땅 갖추면 가나 오피스텔 이렇게 우리끼리 부르고, 그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매매나 교환 계약을 알선했을 때는 0.5까지 받고, 옛날에는 오피스텔 그러면 전부 다 0.9까지 막 받고 막 그랬었어요. 그걸 갖다가 낮춰주려고 일부러 가나 오피스텔 이렇게 해가지고 낮춰준 거예요. 임대차 등을 알선했을 때는 0.4%까지 받고 막 그래. 요게 가나 오피스텔이요. 요것이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지금 주택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표를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100% 이걸 주게 돼 있으니까. 조례표를 암기 안 해도 되는데, 이쪽은 법이에요. 법. 국토유통무령은. 여러분 시험 보면 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임대차가 0.4예요. 매매교환이 0.5고 바꿔서 출제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가나 오피스텔이에요. 이 가나 오피스텔 뺀 나머지 물건들은,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 나머지 물건들은 0.9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럼 요거 가나 오피스텔 뺀 나머지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 공장, 오피스텔만 생각하시면 안 돼. 공장도 나머지에 들어가죠. 나머지. 상가도 나머지에 들어가죠. 상가. 임목도 나머지에 들어가죠. 많잖아요. 오피스텔 중에서 가의 요건과 나의 요건을 몽땅 갖춘 가나 오피스텔이 아닌 나머지 오피스텔도 들어가죠. 이 나머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흔히 부르는 말로 봤을 때 업무용 오피스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못 갖추면 나머지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못 갖추면.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예를 들어서 70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목욕시설도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부엌이 없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아무리 이런 면적이 일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오피스텔이 들어가요. 그러면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0.9. 중요한 것은 나머지에 들어가면 0.8이라고 하는 것이 0.8% 이런 게 없어요. 여기는 매매도, 공장 매매도 0.9, 공장 임대차도 0.9. 이게 핵심이죠. 상가 임대차도, 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0.8이 아니고 0.9. 요것이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 문제든 뭐 이렇게 됐을 때 요율 체계가 다른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조례표가 적용되는 거 한 덩어리. 주택이겠죠. 두 번째,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만은 가나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0.5, 0.4가 적용되는 거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요율 체계가 다른 것은 나머지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나왔을 때 요거에 들어가는지, 요걸 물어봤는지, 이걸 물어봤는지, 이걸 물어봤는지,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지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번지수를 잘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지. 교재에서는 우리 보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지금 48페이지 동그라미 2번. 주택 외 대상물 이렇게 돼 있고요. 동그라미 기억본 보면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뭐로 정한다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는 시도 조례표가 나오면 안 돼요. 시도 조례가 나오면 안 된다고. 여기는 주택의 물건은 시도 조례표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니은번 국토부령에 가면 뭐라고 돼 있냐?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의 중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교환은 자 매매교환 임대차 등 모두 거래 금액의 뭐요? 1,000분의 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회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임대차까지도 0.1천분의 9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임대차도 0.8이 아니고 0.9. 그거 실수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요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가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안 하고 가나 오피스텔 그렇게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예. 조문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조문에 안 나와요. 조문에는 가의 요건과 나의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요건 4가지를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 이제 쓰신 분은 이걸 주거용 오피스텔로 표현한 겁니다. 예. 시험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렇게 나올 게 아니고 요게 나옵니다. 요게 가나 요건 어차피 다 이렇게 나오지. 예. 자, 그러면 밑에 박스 보시면 매매 교환가는 1천분의 뭐예요? 5. 임대차료는 1천분의 4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1천분의 5하고 4가 바뀌면 안 되고 박스 밑에 보면 자, 동그라미 니은 위, 외의 오피스텔. 말이 어렵네요. 저는 그걸 갖다 뭐라고 했냐면 오피스텔인데 나머지 오피스텔. 예? 나머지 오피스텔은 뭐예요? 0. 주택 외 중개상물의 규정을 적용한다니까 0. 뭐예요? 9. 그죠? 그죠? 예. 0.9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가만히 보면 중개보수에 대해서 두 문항이 출제돼요. 하나는 이제 이론 문제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론 문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 되지만 그 다음에 또 한 문제 확실히 나온 게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 하기 전에 여기서 이론 문제에서도 나오고 계산 문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걸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복합건축물이에요. 자, 이 책을 쓰신 분은 지금 복합건축물을 갖다 모아놓지 않고 여기저기 그냥 찢어서 놨어요. 그런데 자, 모아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합건축물. 흔히 얘기할 때 이걸 갖다가 상가주택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주택. 예를 들어서 요게 3층짜리 건물입니다. 네. 3층짜리 상가 건물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건물인데 여기 보면 1층이 편의점. 월세가 거의 막 300 넘게 나오고요. 2층이 원룸입니다. 3층이 주인집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2층 원룸을 갖다가 세를 놓고 관리하고 있고 요게 등기부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가구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가 이렇게 편의점을 쓰고 있으니까 상가주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는 주거 용도로 쓰고 2층과 3층은 주거 용도네요. 주택. 1층은 뭐예요? 주택 외 용도로 쓰네. 그러니까 일부는 주택, 일부는 주택 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을 복합건축물이라고 해요. 자, 이랬을 때 이걸 5억에 팔았다고 해봐요. 5억에 팔아줬어요. 그럼 복비는 어떻게 받느냐? 요런 문제인데 실제 이제 시험 문제나 이런 계산 문제에서는 이걸 복비 계산할 때 요것을 주택으로 보면 요 덩어리가 적용될 거고 주택 외 물건으로 가면 요 덩어리가 적용될 거다. 오피스텔은 아니니까 이건 빼버리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냐? 이쪽 덩어리가 적용되면 요율이 낮아요. 낮아. 0.6543. 이쪽으로 가면 0.9니까 크죠. 그래서 이제 요게 복비 계산할 때 조례표가 적용되냐 0.9가 적용되냐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정해놨어요. 어떻게 정해놨냐면 면적 가지고 주택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과 주택 외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 두 개를 비교해요. 근데 그때 면적이 주택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이 크거나 같으면 주택에 대한 법정 한도 규정, 즉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조례표가. 반대로 주택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보다 주택 외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이 이쪽이 더 커버리면 그때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법정 한도가 적용된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문 문제로도 꽤 나오고 최근 문제에도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면 여기는 지금 1층만 편의점, 바닥 면적이 다 똑같다면 2층과 3층은 이게 주거용, 주택의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주택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이 3분의 2가 돼서 더 크죠. 그러면 조례표가 적용된다. 그럼 요게 적용되네, 요게. 요게 적용되는데 우리 교재에 조례표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계산하기 힘든데 조례표를 봐야 되거든. 0.4라고 해봅니다. 조례표에 따르니까 그러면 얼마 나와요? 200이다 이렇게 되고 한도액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례표가 있으면 좋을 텐데 조례표 없는 게 유감이네. 하여간 200만 원이죠. 그러면 요게 뭐예요?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된다. 얼마 안 되죠? 주택의 용도로 갔으니까 얼마 안 되고. 자, 만약에 요게 바뀌어서 이제 2층도 대리운전 사무실로 세를 놨어요. 사무실로. 3층만 주인집이야. 그러면 주택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보다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이 더 크죠? 이렇게 되면 요게 적용되죠. 요게 적용된다는 얘기는 0.9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5억 곱하기 0. 이건 자료를 안 줘도 우리 머릿속에 있죠? 0. 뭐예요? 9. 450만 원이죠? 그러면 이때는 한도액이 당연히 없어요. 한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표 끝에 나오는 거예요. 25만 원, 30만 원, 80만 원. 그러니까 저는 조례표가 없으면 한도액이라는 건 없어요. 한도액. 그러니까 이건 일반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얼마야? 450이다. 근데 문제에서 쌍방한테 받을 수 있는 총 보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어떻게 되나요? 곱하기 2 하셔야 되죠. 그래서 9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 달에 이런 거 한두 건씩 하면 좋겠네요. 네. 복합 건축물에 대해서 봐두셔야 돼. 근데 이걸 저희 교재는 이제 어떻게 써놨냐면 읽어봐야 돼요. 자, 47페이지 가십니다. 제일 끝줄. 동그라미 디귿번에 보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기출지문이요. 조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요 위에 거죠. 위에 거. 2분의 1 이상일 때는 같을 때도 주택 따라갑니다. 같을 때도. 그게 포인트예요.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것은 같을 때 나왔던 건 같을 때. 1층과 2층밖에 없어요. 바닥 면적이 1층, 2층이 똑같아요. 1층은 편의점, 2층은 주인집이야. 그러면 법정 한도가 주택 따라갑니까? 주택 외 물건 따라가서 0.9가 됩니까? 주택 따라갑니다. 같을 때는 뭐예요? 주택 따라간다. 요 경계를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요 경계점을 물어보는 거 좋아해요. 넘기시고 48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리을번입니다. 최근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리을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뭐예요? 2분의 1 미만일 때는 이렇게 돼 있죠. 절반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역시 최근 기출 문제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요게 뭐예요? 밑에 거요, 밑에 거. 주택 부분의 면적이, 이쪽 부분의 면적이 절반이 안 된다는 얘기는 주택 외 부분의 면적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거 같은 얘기예요. 조문이에요. 네. 잘 봐두셔야 돼.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예요. 이론에 관련된 일단 문제예요. 네. 자, 세 번째 계산 문제로 갑니다. 계산 갈 텐데요. 자, 밑에 보시면 계산의 기본 공식이 있죠. 중개보수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계산 공식. 당사자가 합의한 거래 금액이 있죠.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해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곱해서 나온 산출액이 나와요. 이거랑 한도액을 비교합니다. 한도액. 한도액은 어디에 나왔었던 거죠? 아까 이거? 조례표 끝에. 25만 원, 80만 원. 조례표 끝에 보면 금액대에 따라서 한도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고. 물론 조례표 끝에 없는 금액대도 있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주로 나오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거나 이거일 때는 한도액이 없어요. 조례표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기본 공식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밑에 교재요. 48페이지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 교환이라고 나왔죠. 교환 그죠. 교환 그러면 이게 뭐죠? 바꾸는 건데 부동산과 부동산을 서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요. 2억 5천짜리 단독주택을 바꿉니다. 2억 5천. 단독하고요. 두 개를 맞교환하는 거. 이걸 교환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때는 교환 계약서는 한 건인데 물건은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그럼 복비는요. 두 건을 받습니까? 복비는 교환 계약을 나타냈잖아요. 교환 계약. 매매 계약처럼 교환 계약도 한 건이에요. 한 건. 그럼 복비는 물건이 두 개라고 두 건을 받는 게 아니죠. 한 건을 받죠. 한 건. 이때 이제 이 사람이 갑이라고 하면 이 사람 어리고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3억짜리 물건을 주는 거잖아요. 여기는 2억 5천짜리 물건을 이렇게 이제 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돈으로 한 5천을 더 얹어줘야 바꾸겠죠?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보충금이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시험 범위에 교환이 들어가긴 하죠. 매매 교환 들어가긴 하는데 뭐 거의 안 나오니까. 자, 이게 보충금이에요. 간극을 메꿔주는 돈이다 이 말이야. 이럴 때 이 건에 대해서는 복비 계산할 때는 무조건 큰 걸 따라가요. 한 건이니까. 그러니까 3억 곱하기 0.4. 이 0.4는 이게 아파트니까 조례표를 보셔야 돼. 조례표에 보면 0.4가 나와요. 조례표 이제 없으니까 여러분들 못 보는데, 그러면 1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0만 원. 이렇게. 요게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고, 요때는 한도액이 있냐? 그러면 한도액이 없어요. 뭐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120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도 시험에 꽤 나옵니다. 지문 문제도 그렇고, 계산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지문 문제는 많이 나와요. 평균 내는 거 아닙니다. 큰 금액과 작은 금액을 더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큰 금액만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월차임이 있는 임대차.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자, 이걸 계산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 여러분 저 중개사법 모의고사 보셨죠? 모의고사 쉽던가요?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봤던 문제 중에서 좀 쉬운 편에 들어간대. 자, 자, 요 임대차는요 월세 있는 임대차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1000에, 자 이거 계산해서 맞춰보셔야 되는데 우리 조례표가 없어서 좀 답답해요. 1000에 월세가 1000에 70짜리입니다. 자, 70짜리인데 이게 주택 임대차 일대하고 가나 오피스텔 일대하고 상가 일대하고 다를 수 있죠? 그때 거래 금액은, 요거 거래 금액요. 거래 금액은 1000에 70이다. 계약 기간 2년이다. 그러면 거래 금액이 얼마가 되게요? 어떻게 계산하죠? 월세 있을 때는 곱하기 100 해가지고 원래 보증금액 이렇게 더해보죠? 합산한다 그러죠. 합산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7000에다가 8000 나오죠? 그럼 8000이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8000 거래 금액. 그러니까 여기다 요율을 곱하는데 이 요율은 주택이니까 조례표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조례표를 제가 보니까 0.4%로 돼 있어요. 0.4% 줘요. 이건 줍니다, 이거. 얼마예요? 32만 원. 한도액 있습니까? 그랬는데 한도 금액 요거 있어요. 30만 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적은 거. 이거 못 봤네. 근데 이것은 한도 그러면 일방 한도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쌍방 총액을 물어봤다면 60만 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요 금액은 일방을 얘기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가나 오피스텔은 어떡하냐. 이때도 거래 금액은 1000에 70짜리라고 하면 환산하면 똑같이 8000 되는 거예요. 달라진 건 뭐냐면 가나 오피스텔이 되다 보니까 조례표에 적용이 없죠. 우리 머릿속에 있죠. 0. 얼마야? 임대차죠. 0.4죠. 그럼 얼마요? 32만 원. 한도액 있을까요? 없어요. 이 오피스텔 이런 것은 오른쪽 주택의 물건은 한도액이 없죠. 조례표가 없으니. 자, 상가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1000에 70짜리 점퍼예요. 점퍼. 상가 점퍼. 8000 나오는 거 똑같죠? 곱하기 100 더하기 원래 보증금. 똑같은데 자, 달라지는 게 뭐예요? 최고율이 달라집니다. 상가는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밑에 거 0.9. 요때 0.8 그러면 큰일 나요. 상가 임대차도 0.9예요. 여기 실수 많이 해요. 0.9죠. 그럼 72만 원. 계산 문제가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니까요. 그것도 임대차 주로 나옵니다. 한도액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원래 없는 겁니다. 요게 근데 일반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니까 쌍방 총액을 물어봤다면 답은 곱하기 2 하셔야죠, 여기다가. 자, 이번에 임대차인데요. 또 봅니다. 임대차 조건. 보증금 1000에 월세 30짜리 봅니다. 1000에 30짜리요. 이렇게. 자, 요게요. 가만히 보니까 주택일 때 하고, 그 다음에 가나 오피스텔일 때 하고, 상가일 때 하고, 이 요율 체계가 3개니까 그렇습니다. 셋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판단하셔가지고 찾아가셔야 돼. 자, 근데 일단 요게 계약기간 2년이다 그랬을 때 월세가 있으면 환산해 주죠. 곱하기 100. 3000 나왔죠? 더하기 원래 보증금 4000 나왔죠? 자, 주의할 것은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해서 합친 금액이 4천 나왔는데 요게 5천만 원이 안 되죠. 5천만 원 미만이라고. 그랬을 때는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했던 걸 지워서 70. 아까 여기는 요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죠. 그럼 그대로 갑니다, 그냥. 5천만 원이 안 되면 다시 계산.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2,100만 원. 더하기 1,000이야. 그러니까 이때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2,100만 원에다 1,000 더하니까 3,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됩니다. 그래서 4,000이 아니라 3,100으로 줄여졌죠. 복비를 갖다 낮춰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랬을 때 주택이라 그러면 주택은요. 거래금이 이렇게 됐고 최고요율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조례표를 봐야 돼요. 조례표에 따르면 0.5라고 예를 들어 줬다 그러면 진짜로 0.5예요. 0.5면 얼마예요? 1원 5, 3, 15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죠. 한도액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뭐 2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둘 중에 적은 거. 이거 아니고 요 일반대 받을 수 있는 복비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만약에 가나 오피스텔이면 어떻게 되느냐. 가나 오피스텔. 그러면 3,100만 원 나온 데까지는 똑같아요. 옆에처럼. 달라지는 게 뭐냐. 가나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니까 0.4%죠. 그러면 4, 1은 4, 4, 3, 12. 12만 4천 원 이렇게 되죠. 한도액은요? 당연히 없습니다. 이건. 여기 가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이것은 조례표가 없어서 한도의 금액은 원래 없는 거죠. 여기도 뭐 없어요 원래. 자 여기 3,000이면요 3,100만 원이죠. 상가다 그러면 이건 달라지죠. 이건 뭐가 달라집니까? 0.8이 아니고 9 91은 9, 93, 27 27만 9천 원 이렇게 되고 한도 금액 없죠? 일반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이렇게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임대차예요. 이런 거 나올 때가 있고 이런 게 나올 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요.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니은번 월차임이 있는 임대차다 이렇게 돼 있죠. 월차임이 있는 임대차다 그랬을 때는 자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환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여 금액이 5천만 원 이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뭐면요 미만일 때는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런 얘기죠. 동그라미 니은반이죠. 자 분양권요. 이것도 간간히 나옵니다. 분양권 전매 알선했을 때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분양 받은 사람이 그때까지 실제 분양회사에다가 납입한 금액에다가 분양권 팔아먹을 때 프리미엄 추가해서 받은 돈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납입한 금액에다가 플러스 프리미엄. 요게 뭐가 돼요? 거래 금액이 돼요. 그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 교실에서 배운 대로 분양권 중개해줬을 때 복비를 계산하면 뭐 몇십만 원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게 되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더 많이 받죠. 100만 원 받고 일정 금액 받고 아니면 총 분양 대금에다 막 프리미엄 더해갖고도 막 계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다 위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법인데도 이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냥 대담하게 받아요. 막 왜 그럴까요? 위법인데 경험 있으신 분들 많더라고 보니까. 이거 막 하면 진짜냐고 막 찾아와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냐고 막 하고 제가 진짜 많이 준 거 맞아요 막 이렇게 하고 막 현장에서 이렇게 안 받던데요 막 하고 막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막 꼬치꼬치 따지기 힘든 게 거래 당사자들도 좀 약점이 있거든. 전매 제한이 있는 분양권이거나 다운 계약서를 썼거나 이게 지금 약점으로 잡혀 있죠. 꼼짝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100만 원 주세요. 뭐 좀 많이 받는다고 실제는. 응?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시험에 잘 나오죠.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는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동그라미 2번을 자 별표를 해두시고 지문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요. 계산 문제로도 꽤 많이 나옵니다. 이 동그라미 2번. 자, 그러면 여기서 봐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집을 갖다가 A가 B한테 집을 3억에 팔았습니다. 주택이었어요. 근데 B는 투자 목적으로 이 집을 산 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A가 지금 이사 나가지 않고 계속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2억에 A한테 전세를 놔버렸어요. 그러면 A는 실투자금이 지금 집을 샀습니다만 얼마예요? 1억에 투자해서 산 거죠. 이걸 중간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개시킨 거예요. 이랬을 때 이분은 복비를 A하고 B한테 각각 얼마씩 받을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이렇습니다. 원칙 뭐냐면 위에 보시면 이게 주택이죠. 매매 조례표를 적용받겠죠. 근데 이게 3억이다 그러면 조례표에 따르면 2억 이상 6억 미만 칸에 들어가서 이게 0.4가 적용됩니다. 120이 나와요. 한도액이 없고요. 그럼 1번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요 120만 원인가요? 전세권을 또 계산하면 이것도 주택이니까 조례표를 확인하셔야 돼. 이 전세니까 임대차 등 칸을 보셔야 돼. 요게 여기 보면 매매 교환 말고 임대차 등 칸이 따로 있잖아요. 여기요. 이걸 자료로 줄 거라. 거기 보면 이게 최고요율이 0.3으로 나와요. 60만 원이죠. 이때 한도액이 또 여기도 없어요. 없는 칸도 있습니다. 조례표 중에서도. 그러면 전세권에 대해서는 복비가 60이고 매매권은 120인 거야. 그럼 원래 들어가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은 A한테 매매권에 대한 복비 120, 전세권에 대한 복비 60 합쳐서 180을 원래 받는 거고, 여기 B한테 받을 때도 B는 계약서 2장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매매권 120, 전세권 60 해서 180을 받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법은 이때 어떻게 해주냐면 가만히 보니까 물건이 하나야. 부동산이 물건이 같아. 두 건의 계약이지만 물건이 같고 사람이 같아요.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A, B고 전세계약도 B, A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죠. 거기다가 같은 기회에 한꺼번에 두 장을 샀잖아. 이래버리면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매매권을 많이 받을 거니까 이걸 갖다가 할인해줘. 따로 못 받게.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복비가 180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이다. 이게 바로 제일 끝에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세 가지가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한 당사자, 동일한 기회. 동일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그 동일이라는 말을 찾아서 세 군데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때는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매매 안건을 만든다는 뜻이죠. 지문 문제로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쉬겠습니다.